네, 오늘은 금융 시스템의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규칙을 하나 바꿨는데 이게 어떻게 사실상 종이달러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설계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거요, 그냥 단순한 정책 변형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의 근본 원칙,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문명의 운영체제 자체가 바뀌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또 좋아요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지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더 깊이 있고 더 날카로운 분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월가의 금융 전문가 자격증인 CFA랑 FRM을 따려고 정말 밤새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많은 복잡한 공식이나 이론보다도 교재의 가장 첫 장에서 강조했던 것, 모든 금융인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제1원칙이 바로 윤리, 그리고 평판 위험이었습니다. 이걸 숫자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고객의 신뢰를 잃는 그 순간 은행은 그냥 파산할 수 있다. 그 어떤 법보다도 무서운 그런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금융의 심장과도 같았던 원칙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총 5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평판 위험이라는 이 낡은 시대가 어떻게 끝을 맺게 됐는지,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체한 새로운 규칙의 아주 냉혹한 본질을 분석하고, 이 거대한 판을 설계한 세력은 누구인지,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어떻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서 마침내 우리 앞에 다가올 새로운 금융 제국,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의 거대한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첫 번째 장입니다. 한때 금융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했지만 어디에도 글로 쓰여 있지는 않았던 법. 바로 평판 위험의 시대가 어떻게 저물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개념이 사라지는 걸 넘어서요,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지배하던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평판 위험이란 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손실 가능성 이건데요.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이게 규제 당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법을 어긴 게 없더라도 그냥 저 은행은 왠지 좀 탐욕스러워 보인다. 저 산업은 사회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아주 주관적인 인상 비평만으로 은행의 자금줄을 꽉 쥐고 특정 사업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블랙박스였죠. 특히 엔론이나 월드컴 같은 엄청난 회계 부정 사태 이후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그 어떤 법보다도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무기는요,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마치 합법적인 깡패처럼 사용됐습니다. 그게 바로 디뱅킹, 그러니까 계좌를 강제로 폐쇄해버리는 전략입니다. 규제 당국이 특정 산업이 마음에 안 들면 은행들을 막 압박해서 그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 심지어 개인의 계좌까지 다 닫아버리는 거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사업인데도 평판이 나쁘다는 이 애매모호한 이유 단 하나만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서 말려 죽이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총기 산업이나 성인 산업 같은 곳들이 그 대상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집중적으로 타겟이 된 곳이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주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와 기계의 검증만이 유일한 척도가 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번 변화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금융감독관은 뭐랄까 인문학적인 판단을 했죠. 이 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좀 부도덕해 보이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미래의 감독 시스템은요, 딱 하나만 묻습니다. 이 디지털 지갑은 고객 확인 제도 KYC와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을 기술적으로 준수하는가?
네? 아니요. 오직 데이터에 기반한 공학적인 검증만 남게 되는 거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런 모호한 가치 판단은 이제 사라지고 기술적 규정 준수라는 아주 차갑고 명확한 코드만이 유일한 법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는요, 그냥 단순한 분석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연준의 심장부에서 나온 공식 선언이에요. 은행 감독을 총괄하는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합법적인데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는 연준의 감독 체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이건 지냥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평판 위험이라는 이름의 주관적인 통제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알리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들으시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럼 그동안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억압받던 암호화폐한테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거구나.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의 파트너로 인정하는구나.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딱 이 정도의 피상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암호화폐를 위한 관용이나 포용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평화조약이 아니라 전쟁의 규칙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평반이라는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팼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쟁터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연준은 암호화폐를 풀어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 진짜 의도가 뭔지 이제부터 그 설계자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이 모든 변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금융과 정치 권력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정말 수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한 거대한 움직임이었어요. 이제 그 설계자들의 정체와 그들이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먼저 트럼프가 암호화폐의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진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합니다. 그러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 연준이 스스로 평판 위험이라는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버리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두 달 뒤면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 순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새로운 리더십, 즉 암호화폐 친화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판을 짜기 편하도록 기존 세력이 미리 걸림돌을 싹 치워주고 길을 닦아주는 소위 말하는 판 정리 작업인 겁니다. 그리고 이 판을 움직이는 새로운 권력 연합이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와 백악관의 기술 전문가 그룹 테크노크라트들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자는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페이팔 마피아 출신인 데이비드 섹스가 백악관에서 이 비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정리합니다. CIA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걸로 유명한 펠런티어는 이 모든 걸 감시하고 검증할 글로벌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는 연준 시스템 자체를 이들의 계획에 딱 맞게 뜯어고칠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겁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월스트리트의 제왕, 레리 핑크의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토큰화는 금융의 미래다. 무슨 말이냐?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실물 자산, RWA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계획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장애물, 즉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신원 확인. 이 토큰을 거래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몇 년 전부터 비밀리에 만들어온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등록된 지갑, Registered Wallets와 규제 준수 토큰, Compliance Aware 토큰. 월스트리트의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심장부 DTCC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요, 토큰 자체에다가 고객 확인 제도 KYC와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을 아예 코드처럼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원이 완벽하게 등록되지 않은 지갑은 아예 이 토큰을 받거나 보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던 자유롭고 익명적인 암호화폐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의도가 명확해졌죠?
그들은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풀어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통제 불가능한 야생마 같던 암호화폐를 붙잡아다가 KYC라는 재갈을 아주 단단히 물리고 등록된 지갑이라는 우리 안에 가둬서 완벽하고 길들여려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겠다. 이게 바로 그들의 진짜 속셈이죠. 자,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와 백악관이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앞서 레리 핑크가 말했듯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신원을 어떻게 빠르고 저렴하게 확인해서 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시킬 거냐는 거죠. 놀랍게도 이 거대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조용히 다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려면요, 잠재적으로 수십억 명에 달하는 신원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들이 필요합니다. 기존 은행들이 한 명 한 명 창구에서 얼굴 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규모죠. 과연 누가 이 전례 없는 규모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이미 신원 인증, 즉 KYC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사용자의 수인데요. 무려 1,77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앱을 다운받은 사용자 수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요구하는 바로 그 엄격한 신원 확인 조건을 이미 충족시킨 잠재적인 참여자의 규모가 이 정도에 이른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KYC 인증 사용자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1,620만 개가 넘는 지갑이 실제 블록체인인 메인넷으로 이전됐고요. 전 세계에 42만 개가 넘는 개인 컴퓨터 노드들이 이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즉, 신원 인증된 사용자, 실제 작동하는 지갑, 그리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예시인 셈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신원 인증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아주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AI가 여권이나 신분증 사진을 1차적으로 쫙 처리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립니다. 그리고 AI가 판단하기 어려운 좀 특이한 케이스들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간 검증인들에게 무작위로 보내서 교차 검증을 맡기는 방식이죠. 이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점은 뭐냐면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검증인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수십억 명의 신원을 처리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해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는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암호화폐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새로운 금융 설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대규모 신원 인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유틸리티, 서비스형 KYC as a 서비스 프로토콜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거죠. 연준의 새로운 규칙, 즉 데이터 기반의 기술적 규정 준수라는 표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미 준비된 인프라의 한 사례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러한 인프라의 결정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노드 업그레이드 가이드를 보면 모든 노드는 2026년 3월 12일까지 V20.15 업그레이드를 완료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복잡한 금융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된다는 거죠. 1,770만 명이라는 거대한 신원 인증 네트워크 위에 마침내 복잡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뇌가 이식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각들, 그러니까 연준의 규칙 변경, 월스트리트의 설계, 그리고 준비된 인프라를 하나로 모아서 종이화폐가 사라진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새로운 금융 제국이 들어서게 될지 그 거대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의 진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의 본질입니다. 과거의 종이 달러 제국은요,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 같은 중개인을 꼭 거쳐야 했고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명확했죠. 하지만 다가올 디지털 달러 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농부든 동남아의 시장 상인이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뉴욕 월스트리트와 똑같은 달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거래는 인간의 개입 없이 코드를 통해서 즉시 정산되고 모든 것은 알고리즘이 통제하죠.
정말 역설적이게도 종이 달러가 사라지면서 달러의 지배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준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제 금융을 비유하는 말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금융이 소수의 엘리트만이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클럽이었다면 이제는 전 인류에게 열려있는 거대한 초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어요. 단,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고객 확인 제도 KYC라는 이름의 아주 무자비하고 자동화된 통행료 징수소, 즉 톨게이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단 한 발짝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최종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준은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고객 확인 KYC 준수라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을 세웠습니다. 둘째, 월스트리트는 이 규칙에 맞춰서 세상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존의 익명 암호화폐들은 고속도로 옆길, 갈가에서 도태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이 KYC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즉 KYC 네이티브 네트워크가 이 거대한 자본이 흐르는 메인 차선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 OS 자체가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도 많고 부패할 수도 있는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과 재량에 의존하던 그런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단 하나의 오류나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하고 차가운 코드와 프로토콜 기반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코드가 곧 법이 되고 검증된 디지털 신원만이 모든 가치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세상. 과연 이 새로운 디지털 제국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주권자는 누가 될까요? 그 답은 아마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미래 속에 있을 겁니다.